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악재들이 쏟아졌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제대로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입니다. 자,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CCSI 지수가요,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02.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왜 낮아졌냐? 소비 심리 지수가 왜 낮아졌냐?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향후 경기 전망 모두 전월 대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 둔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한 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9년 7개월 내 최고치였어요. 2020년 10월 3.3%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소비자가 예상하는 1년간 물가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난 4월에도 3.1%가 나와서 9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다시 그것을 갱신하고 3.3%로 0.2%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통화 정책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물가 불안이 발생하는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먼저 공급층 인상 요인이 가중돼야 되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물류비가 올라간다든가 생산 차질이 있다든가,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죠. 자, 그리고 수요층 인상 요인도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 측이 올려오는 이제 상품 가격을 수요 측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층 인상 요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요, 더 비싸기 전에 사두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게 됩니다. 자,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이 공급층 물가 불안 요인을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가수요를 발생시키면서 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대응을 해요. 자,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빅스텝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발칵 뒤집혀졌는데, 실제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거꾸로 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시장 예상보다 높은 유동성 회수 카드를 보여주고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한다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금통일을 이틀 앞두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5월 26일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죠. 지금 채권 전문가 대부분은 금리를 5월 달에 당연히 올릴 것으로 보고, 5월 달에 인상은 물론이고 7월 금리 인상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이거 빅스텝 자체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빅스텝은 하지 않고 그냥 0.25%만 올린다 하더라도 아마 기자간담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국은행 총재가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같이 발표된 주택가격 전망지수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111포인트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월, 4월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지속했던 거에서 다시 하락세로 반전이 됐다는 거죠. 자, 3월, 4월 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올라갔죠? 간단하죠. 대선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4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불어넣었다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혔죠.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입니다.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죠. 자, 그런데 이거 지표 발표되고 나서 언론들이 대서특필로 다뤘어요. 왜냐면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가계대출이 첫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5조 원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가 이제 매월 발표가 되는데, 2월 달이고 3월 달에 전체 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차주가 대출을 꺼리는 금리 수준이 3.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위험 자산을 쉽게 매수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이 정도 수준의 금리가 됐고요. 1월부터는 3.5% 이상 금리가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금리나 신용대출금리는 5% 수준까지 치솟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상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올해 1분기부터 진행된 코주부 가격 하락세, 코인, 주식, 부동산, 동반 약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이게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을 때 이 많은 레버리지를 끌고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매수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락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겠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투자자가 줄어들었고요. 이런 자산에 투자하려고 대기했던 자금들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크게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9.6조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8.1조 원 증가했지만 기타 대출 감소폭이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맥을 마이너스를 기록시키게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신용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이죠. 자, 고가 아파트에 규제가 많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신용대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 자체를 꺼리다 보니까 기타 대출도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서울 집값 하락 경고 부분 나왔습니다. BOK 이슈노트에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좀 핵심 내용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요,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공급, 두 번째는 금융이었습니다. 이 금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규제고요, 두 번째가 조달 비용, 금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규제 같은 경우는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의 호재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뉴스 보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LTV 완화하면은 서울 집값 양극화 커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은 규제가 강화되면 그 규제가 덜 적용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데 지금 서울 지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강력한 규제가 돼 있다는 것이 지방 아파트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은 지방 가격은 하락세가 커질 것이고 서울은 집값이 오른다고 보고서에서는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많았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9억 초과 고가 주택의 대출 규제를 집중했어요. 그때 투기과열 지구에 9억 초과 주택 LTV 20% 잡힌 거, 10억 초과 주택 LTV 제로 잡힌 거,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 제한한 거 다 이때 나왔거든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경기도 지역, 9억 이하 주택이 많은 경기도 지역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어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현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한다 만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완화하면은 결국에는 서울 집값 더 오른다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요, 바로 조달 비용, 금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보고서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화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자산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자, 자산의 성격이 강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전세가 대비 매매값이 높은 거예요. 실제 내재 가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 수요, 자산으로서 성격이 강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서울은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높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금 조달 비용이 높게 의존되는 서울 아파트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자산 가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자, 반면에 지방은 주거 필수재 성격이 강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적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시장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적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지방이요, 전세가 대비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공급도 지방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제가 볼 때는 지방이라고 안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리 변화에 따른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 부분, 이것도 사례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보고서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취합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2006년에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장을 어떻게 주장을 하시냐면은, 자, 이렇게 금리를 올렸지만 2006년, 2007년, 2008년 주택가격이 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보고, 야,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2006년 말 이후부터 강남 아파트는 꼭대기를 찍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강북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권 아파트 격차가 2006년 1000만 원에서 이제 2008년에 600만 원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자,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금리 변화, 자금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고가 아파트하고 중저가 아파트 양극화 현상,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어떤 열풍 불죠? 똘똘한 채 열풍 불죠. 중저가 주택 처분하고 어떻게든 고가로 갈아타려고 하죠. 중저가 팔고 고가로 갈아타는 분들께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가 경종을 울릴 내용입니다. 야, 지금 봐봐. 중저가 아파트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고 고가 아파트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갈아타는 거 아니냐? 아직 금리가 덜 올라서 그래요. 여전히 1.5%인 저금리 상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기준금리가 2.5%까지 연내 올라가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지금 잘 갖고 있는 중저가 주택 싸게 팔고 나서 고가 주택 비싸게 넘어간 다음에 고가 주택 하락하기 시작하면 답 없다는 거죠. 자, 현재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6개월 뒤부터 크게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